안녕하세요. 네, 유준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14회 동안 행정쟁송법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제가 이제 연기반을 진행하는 거는 이제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이제 노무사 강의를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이제 거의 없을 테고, 금년도에 제가 이제 동차반 강의로 이제 프라임 학원에서 이제 노무사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 뭐 제 수업을 듣고 합격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아직은 있을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긴 한데, 뭐 노무사 강의 이제 다른 뭐 좋은 선생님들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 뭐 많이 다수가 이제 듣는 강의를 듣지 않고 거의 처음 노무사 강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께 그 용기에 대해서 일단 대단히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믿고 제 강의를 선택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강의로 보답을 해야죠. 그래서 1년 동안 앞으로 이 강의를 쭉 듣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이 이제 그 어떤 강의를 들었던 것보다도 확실하게 행정법에 대해서 이제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이제 확신을 이제 합니다. 일단 뭐 제 소개부터 뭐 간단하게 하면요. 뭐 거기 이제 나와 있게 양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이제 행시에 합격해서 공무원 생활도 좀 하다가, 그리고 이제 주로 사시, 행시에 이제 변시 강의를 그동안 이제 25년 동안 이제 신림동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이 강의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이제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역시 이제 느낀 것들, 물론 제 강의 들었다고 다 합격하고 제 강의 들었다고 다 떨어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듣더라도 합격할 사람은 합격하고, 뭐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듣더라도 떨어질 사람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합격은 제가 여러분을 인도는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힘으로 그 합격선을 이제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거를 여러분이 잘 소화를 하셔서 온전히 여러분 걸로 이제 만들어야, 그래야 이제 내년도 시험장에 가서 답안을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초심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노무사 공부하겠다 시작하면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과목이죠. 그죠? 그럼 첫 번째 과목 했을 때 그때 먹었던 마음,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또 과목마다 마음이 조금 출렁출렁거리죠.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다가 좀 몇 회 진행되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이제 나태해지고, 그러다가 다음 과목 바뀌면 이제 바뀐 과목부터 또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 먹다가 또 나태해지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될 겁니다. 행정법 처음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초심을 잊지 마시고요. 14회 동안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라도 이제 남아 있어요. 반드시 초심을 유지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서베이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행정법을 지금 처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생 처음 하시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강의는 들어보셨던 분, 행정법 강의는. 네. 그럼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 네. 그럼 이제 주로 다른 선생님이 강의들을 이제 많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연기 강의이기 때문에요. 뭐 설령 기존에 이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거의 이제 입문자를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선생님 이제 강의를 이제 듣고 하셨다고 하더라도요. 행정쟁송법이라는 게 뭐 한 번 강의 들었다고 해가지고 와, 잘 이해된다, 내 머릿속에 그려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차피 들어봤어도 또 들으면 생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들으면서 새롭게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안착을 시키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고요. 그러면 행정법은 그렇고요. 이제 민법 공부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민법 총칙 공부하신 분. 총칙은 다 제대로 공부해 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민법 총칙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선행이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수업 때 민법 총칙에 관한 관련된 얘기들은 상세하게 기초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러고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이란 과목이 이게 행정법만 알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교수님들이 책을 쓸 때 이 책을 읽는 학생이 헌법도 다 알고 민법도 다 알고
민사소송법도 다 배웠고 형법도 다 배웠고 이걸 전제로 하고 책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배운 적 없는데 책을 읽으면 머리가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글인데 이게 뭐 러시아 말인지 우크라이나 말인지 맨날 읽으면서 머리를 쥐어짜고 그렇게 되죠. 저도 처음에 행정법을 공부할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학원 시스템이 발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교 수업 정도 듣고 그리고 독학해서 책을 읽고 하는데 학교 수업이라는 거 들어봐야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해봐야 뭐 전체 진도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 나가기 때문에 뭐 온전히 해결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학하면서 이제 뭐 선배 동료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해봤자 어차피 다 모르는 것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있어봤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이제 느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이 어쨌든 최대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요. 무조건 이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를 시켜주는 게 제 강의의 목적이고요.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나서 스스로 혼자 책을 읽을 때 책이 잘 읽혀지도록 하는 게 그게 제 강의의 이제 목표입니다. 뭐 양을 줄여주세요. 최소한의 컴팩트한 내용만 강의해 주세요.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라면 제 강의 듣지 마시고 그런 성향에 이제 맞춰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를 듣는 게 여러분의 신상에 이제 좋을 것이고요. 제 강의를 듣는 이유는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내 걸로 받아들여서 내가 좀 알고서 뭔가 답안을 쓰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제 제 강의를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해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거예요. 제 강의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행시나 뭐 변시 수험생들한테 이제 뭐 얘기를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어려운 테마도 강의를 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쉬운 거 위주로만 강의를 하면 듣는 사람도 쉽게 다 쏙쏙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되니까 강의를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해야 될 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부분들을 설명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아무리 제가 쉽게 설명을 해도 듣는 사람은 또 어렵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또 제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과 뒤 중간중간에 서로 관련되는 부분들을 왔다 갔다 합니다. 예컨대 뭐 소송이 나와도 소송과 심판을 비교를 하고요. 또 소송 안에서도 앞뒤 유기적으로 이제 연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분히 그냥 진도대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들쑤신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뒷부분, 서로 관련되는 부분을 같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이 해독수가 늘면 늘어날수록 그 옆에다가 관련되는 부분에 페이지를 메모해 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혼자서 책 읽을 때 예컨대 30페이지에서 뒤에 200페이지 메모가 돼 있어요. 그럼 30페이지 읽을 때 200페이지를 가봐. 그럼 200페이지에서 이게 이거랑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200페이지에 가서 30페이지를 메모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200페이지 갔을 때는 이게 앞에서 그거하고 관련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좀 힘들 거예요. 30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내가 지금 모르는데 200페이지까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해.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이제 이해를 위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 느낄 거예요. 그럼 뭐 저희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참고 이제 그 과정을 버티시면은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의 실력이 쑥쑥 향상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관련된 페이지를 불러드리면요. 그걸 반드시 메모를 해두세요. 책에다가도 이제 메모를 해두시고 또 뒷페이지 가면 이제 앞페이지에다가도 메모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연습장 같은 거 옆에 있으면 제가 수업 도중에 불러드리는 페이지 그냥 쭉 같이 메모를 해두기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습을 하실 때 어떻게 그 관련된 페이지를 다시 가볼 거란 말이에요. 그냥 수업 중에 듣기만 하고 복습하면요. 이게 뒤에 어디랑 관련됐다 그랬는데 가면 못 찾아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를 반드시 이제 메모를 하고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기획서 한번 보실래요? 일단 이제 교재는 이제 정성균 선생님의 이제 노동행정법이라는 책으로 하고요. 제가 이제 금년에 갑작스럽게 이제 노무사 시험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아직 노무사용 교재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성균 선생의 이제 노동행정법 책으로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이 책은 뭐 노무사 수험가에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했던 뭐 그런 책이기 때문에 뭐 수험서로서는 기본적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으로 할 거고요. 일기 때는 이제 사례를 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정성균 박사의 이제 사례집을 가지고 일기 때도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일기 때까지 제 사례집을 내서 할 수도 있으나, 일단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연기 때 교재하고 제 교재하고 사이에 서술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혼선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일관성을 위해서 연기하고 일기하고 정성균 선생님 교재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금년도 9판인데, 뭐 작년 책 갖고 계신 분도 얼마든지 수업 그대로 이제 들으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책이 뭐 한 2, 3페이지 정도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요. 뭐 아주 미미한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책 갖고 수업을 들으셔도 전혀 문제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말은 뭐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목표를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책을 읽었을 때 사고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물론 이제 이해뿐만 아니라 암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문자 이런 것들도 열심히 이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의 암기를 이제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이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금년도 시험도 예년에 비해서 이제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작년도도 그 전에보다 이제 높았고요. 금년도도 이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는 전체 수험가에서 시험 보는 학생들 굉장히 많잖아요. 금년도 1차도 뭐 한 9,000명 이상 이제 봤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러고 금년도에 합격한 사람도 이제 5,000 몇백 명이죠. 그죠? 그러고 이제 시험 받고 그 중에 합격한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 이제 내년에 또 시험 볼 거고요. 내년에 또 1차 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러고 이제 내년에 시험 보면 그 중에 이제 뭐 허수도 있으니까 뭐 이제 실수만 하더라도 내년도 2차 시험장도 5, 6천 명은 가서 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5천 명 이상에 가서 이제 보는 시험에서 한 3, 400명 뽑을 거란 말이죠. 그죠? 많이 뽑아서 400명 뽑는다고 치고, 그러면 12명 중에 1명 정도 뽑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답안의 수준이 어때야 되겠어요? 월등해야 돼요. 그냥 신림동에서 공부하는, 노무사 수험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정도로만 공부하자. 그래서는 당연히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균 이상의 12명 중에 1명 정도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답안이 돼야 여러분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편안하고 나이브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설렁설렁 공부하고 설렁설렁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단히 각오를 하고 열심히 이제 공부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거기 이제 세 번째 문단에 나오지만요. 시험은요. 특히 이제 고시 공부는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삼위일체를 강조합니다. 이해, 암기, 훈련.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야 이제 합격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해는 기본이고요. 그 이해는 제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암기는요, 여러분이 해야죠. 암기를 제가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대신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됐다고 암기가 되나요? 수업 시간에 그렇구나 하고 이해됐다고 해서 다음날 책 보고 그 다음날 책 보면 일주일 후에 책 보면 그게 다 그대로 남아있던가요? 수업 때는 내가 이해했는데 책 보면 또 이게 뭔 소리야 이럴 때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완전히 해야 돼요. 제가 수업 때 설명했던 걸 그렇구나 여기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한 거를 반드시 복습을 하시면서 복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논리를 예컨대 문제 제기, 학설, 판례, 검토 이 과정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낼 수 있어야 이해가 제대로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됐다고 해서 일주일 후에 10일 후에 물어보면 기억 안 나 있어요. 그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망가기 전에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암기의 노력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물론 저는 수업 도중에 여러분에게 두 문자도 말씀해드리고 최대한 여러분이 편안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반복해서 노력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암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암기가 됐다고 답은 잘 써요? 암기가 됐다고 답은 잘 쓰는 건 또 아니에요. 그건 별개예요. 물론 암기가 잘 되면 답안의 기본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5, 6천 매의 답안 중에서 3, 400등 안에 들어가 있는 답안을 쓰려면 그냥 단순히 암기된 거 가지고 적당히 써서는 합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월등한 답안을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단어의 뜻을 알고 있다고 답안이 잘 써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논리를 전개하는 걸, 그죠? 문제 제기부터 학설, 판례, 검토 여기까지 또는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논리로는 뭐 기승전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법학에서는 뭐 기승전결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도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법학에서는 보통 쟁점별로 문제 제기, 학설, 판례, 검토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하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봐가지고 이해됐다고 암기가 되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써봐야 돼요. 머릿속에서 암기됐다라고 느낌이 와도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반드시 가리고 연습장에다가 써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해, 암기, 훈련. 세 가지는 반복해야 된다. 특히 이제 훈련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게 신림동에 보면 서점이나 이런 데 답안지용 노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답안지에 맞게끔 노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연습장으로 활용하세요. 민자 연습장 말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어떻게 돼? 내가 답안을 쓰는 분량 같은 것도 평소에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개념이 나오면 개념도 써보고 판례가 나오면 판례 문구 써보고 그래서 때로는 하루에 매일매일 우리가 시험을 답안지 실전처럼 쓸 수는 없으니까 매일매일 하나의 논점을 가지고 문제 제기, 학설, 판례, 검토 이런 거를 수시로 계속 무한반복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합격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해, 암기, 훈련 이 삼위일체가 돼야 여러분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그 점을 이제 명심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강의 진행 계획이 이제 나오는데요. 일단 기본 법리의 이해에 이제 집중을 할 거고요. 입문자 수준으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의 도중에 자꾸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거면 뭐 짜증내지 마시고요. 짜증내지 말고 그냥 살짝이라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빨리 답을 하세요. 그냥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빨리 이제 리액션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어봤는데 그냥 뚱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재빠른 이제 리액션을 이제 저도 이제 원하고요. 그리고 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항상 공부를 하세요. 어떤 쟁점이 나왔으면 왜 이런 쟁점이 논의가 될까? 그것만 이해하면 여러분은 문제 제기는 저절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쟁점마다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걸 스스로 반복을 해보세요. 이게 왜 문제됐을까? 여기에 대한 학설은 뭐가 있지? 그 학설들의 논거는 뭘까? 판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지? 판례가 무슨 법리로 이런 결론을 내렸지? 그럼 나는 어떤 입장으로 검토를 할까? 그러면 내가 이 입장이 타당하다고 할 때 나는 어떤 논거를 들이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이거 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안 해요. 지금 뭐 저 진도도 밀려있고 읽을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할 시간 없습니다. 그냥 책 읽기도 급급합니다. 이러면서 안 해요. 근데 이걸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허덕허덕거리면서 맨날 그냥 책 읽기 바쁜 공부하는 사람은 계속 1년 내내 그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하면요.
그게 내 걸로 체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요. 그 부분 볼 때. 그냥 눈에 바르는 공부가 아니라 옛날에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진짜 편하게 보고 빨리 복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런 과정을 이제 온전히 거치셔라.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법전 활용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유일한 무기는 이 법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법전의 위치 같은 것들을 이제 평소에 숙지를 하시고, 그래서 법전을 빨리 찾아보고 거기서 무엇을 도출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평소에 고민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뭐 연기 때는 시험을 보통 뭐 많이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2회 정도는 실시를 할 겁니다. 2회 정도 실시해서 뭐 배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여러분 이제 실전이 이제 100점이라면 뭐 한 50점 내지는 50점도 힘들다. 8에 대해서 상태 봐가지고 힘들 것 같으면 8에는 25점. 그리고 12회차에서는 이제 50점 정도 이제 시험을 볼 건데, 뭐 시험을 보고 연기 때는 제가 직접 채점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답안 채점보다도 이제 훨씬 퀄리티 있는 채점을 여러분은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채점하면 항상 제가 채점한 걸 바탕으로 이제 직접 채점평이라는 걸 써드려요. 그래서 그 직접 채점평은 제가 채점한 것 중에 잘 쓴 답안, 그리고 못 쓴 답안, 이런 것들을 또 소개를 해요. 그럼 이제 못 쓴 답안은 타산지석으로, 아니, 잘 쓴 답안은 뭐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셔가지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쓰자 해야 되고, 못 쓴 답안은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는 이제 이런 답안은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한 번 시험 봐서 잘 못 쓴 거를 어떻게? 그 다음에 나왔을 때는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요, 번번이 근원점을 봐도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건 제대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시험을 봐야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그 뭘 모르는지 알았으면 그 다음엔 이걸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맨날 그 실수를 반복해. 이렇게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또 그렇게 쓰고 해요. 그렇지 않도록 이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으로 뭐 이제 1기, 2기, 3기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할 건데, 뭐 수강생이 이제 많아지고 하면은요, 제가 또 별도로 실장 채점위원도 이제 별도로 위촉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답안을 이제 한 번 더 검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검수를 하고, 뭐 그런 시스템도 이제 구축해 보려고도 이제 합니다. 근데 뭐 연기 때는 제가 다 직접 채점을 이제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진도 관리는요, 우리가 이제 쟁송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강의 첫날 오늘은 행정법 전체 개관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소송법 개관을 하고요. 그리고 소송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할 거예요. 여러분 교재를 보면 심판법이 먼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소송법을 먼저 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법은 나중에 소송과 차이 나는 점 위주로 비교하면서 학습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이제 먼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충자료로 오늘 한 권 나가 있죠. 행정쟁송 보충자료라고 제본된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충자료 보세요. 자, 이거 뭐 카키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군복 색깔 같은 걸로 뭐 하나 있네. 그죠? 자, 요거 맨 앞에 보면 이제 필기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필기 노트가 한 54페이지까지 이제 필기 노트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너무 제가 칠판에 판사하는 거 그거 받아 적으려고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걸 기초로 해서 여기다 이제 가피를 하거나 또는 여기에 없는 내용 정도만 여러분이 이제 추가해 가지고 메모를 하시고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법 개관이라는 게 있어요. 개관은 55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제가 요거는 오늘 따로 복사를 해서도 지금 나눠드렸죠. 따로 이제 오늘 복사를 해서도 나눠드렸는데, 그 이유는 개관은 그냥 매일 들고 다니면서 매일 1회독씩 하세요. 당분간은. 여러분이 아직 우리가 쟁송법이라는 걸 공부하지만 쟁송법을 공부할 때도
행정쟁송법 외에 나머지 행정법을 전혀 몰라서는 쟁송법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도 좀 알아야 돼요. 그 알아야 되는 최소한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법 개관을 당분간은 매일 1회독하기를 권합니다. 당분간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1회독하든지 자기 전에 1회독하든지 당분간은 계속 1회독하면서 처음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한꺼번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매일매일 읽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해되는 게 늘을 거고요. 그리고 강의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때 읽어봤을 때 오늘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냐 그걸 느껴보면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죠. 그때 됐는데도 이제 오늘하고 전혀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둘 중에 하나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잘못 가르쳤든지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큰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매일 1회독 하세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매일 1회독 하라고 오늘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복사해서 이제 나눠 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61페이지에 가면요. 행정쟁송법 공부방법론 해가지고요. 제가 그냥 가볍게 소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시고요. 요거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제 행정법의 특성도 이제 나와 있고 이해암기, 답안 작성, 삼위일체가 필요하다 그런 말들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그 다음 이제 64페이지에 2차 시험, 고득점 답안 작성 요령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제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님이 사법시험 수험생들한테 이제 2차 시험 답안 작성 요령을 이제 소개를 한 건데요. 뭐 노무사 시험에도 이제 똑같은 논리로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아, 2차 답안이라는 걸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내용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쟁송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정도로만 보시고요. 그 다음 67페이지에 가면 이제 권리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 이 부분도 당분간은 매일 1회독씩 하세요. 물론 권리란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이제 민법 총칙도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읽어보다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또 민법 총칙을 다시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읽어보시기도 하고요. 또 민총에서 이제 배우지 않은 내용들도 이제 있긴 할 텐데 권리란 무엇인가 계속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민총을 공부했지만 선택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선택형 지문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는 수준으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개념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제 모르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소개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당분간은 1회독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가면 쟁송법 이해를 위한 기본 법률 용어. 여러분이 이제 법학교과서를 읽다 보면 다른 학문하고 달리, 특히 학자 들어가는 학문하고는 달리 책을 읽어봤는데 분명히 단어는 읽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꼼꼼하게 내가 100% 이해를 하려면 사전 찾아보고 그 뜻을 이해하고 책을 읽으려면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전처럼 찾아보라고 중요한 이제 용어들을 갖다가 이제 사전처럼 가나다 순서로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소개를 한 건데, 뭐, 요렇게 해서 이제 찾아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중간에 모르는 단어 나오면 뭐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가지고 단어 뜻을 찾아봐도 사실은 요새는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핸드폰 갖고 찾아보다 보면은 그거 하나 찾으러 들어갔다가 하나 찾고 나서 또 10분, 20분 딴짓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은 공부하는 데는 웬만하면 그냥 꺼두시는 게 좋고 여기서 그냥 단어 하나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수업 때 이제 중간중간에 법률 용어 몇 페이지, 용어 몇 페이지 보세요. 그 단어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몇 페이지에 그 단어가 있으니까 가서 그 단어를 찾아보시고 활용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여기 있는 단어들을 다 암기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암기해야 될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냥 이해만 하면 충분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건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요거는 암기사항이다. 이거는 이해만 하면 된다. 가려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9페이지부터는
뭐 소장하고 이제 판결문 그런 것들을 소개해 놨어요. 그건 앞으로 이제 수업하면서 소장이 어떻고 판결문이 어떻고 이런 거 활용할 때 이제 쓸 겁니다. 물론 여러분 보고 소장을 써봐라, 판결문 써봐라 이렇게 시험 문제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써봐야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다만 이제 교과서를 이제 읽다 보면 판결문에서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를 못하면은 판례를 읽어도 이게 뭔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장하고 이제 판결문의 구조를 알아두면 이제 좋겠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 이제 115페이지 가면 이제 법률하고 법규명령의 이제 예들을 이제 소개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법규명령 공부할 때 하고요. 119페이지는 독일의 행정소송이 나와 있어요. 아니, 내가 우리나라 행정소송법도 잘 모르는데 독일의 행정소송까지 알아야 돼? 알면 좋아요. 답안에서 독일의 행정소송이 언급을 하면 좋을 때 언급을 했으면 1점이라도 더 받을 거예요. 비교법적으로 더 알고 있으면 교수들이 얘는 독일 것까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하는구나 좋은 인상을 줄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한 거고 앞으로 수업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다음 이제 121페이지에 가면 행정기본법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법전에 행정기본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행정기본법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제정 이유와 이제 주요 내용 그리고 각 조문마다 제정한 취지 같은 것들을 2단으로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법제처에서 이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한 건데요. 기본법을 제가 왜 뒤에다 소개했냐? 여러분이 쟁송법 말고 나머지 행정법도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머지 행정법을 다 공부하는 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자, 그럴 때 행정기본법이 여러분에게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줘요. 등대가 됩니다.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알고 쟁송법 공부해라. 이런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이제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쟁송법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나중에 제가 이제 특강을 한번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특강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쟁송법 베이스를 튼튼하게 이제 하도록 하는 일정을 제가 이제 12월이나 그때 이제 특강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꼭 듣도록 하시고 그 사이사이에 교과서를 읽다 보면은 예컨대 행정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이 처분 등이고 처분 등에서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처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많은 판례가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그 판례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여기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가 쟁송법 외의 사항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그 판례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법을 공부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특강을 할 겁니다. 일단 이번 평일반에서는 이제 수업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법도 여유가 되신다면 그냥 한번 쭉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에 대한 소개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요. 7번에 입문 강의 수강 공고라는 게 이제 나와 있죠. 그 이전에 보충 자료 제공 마지막에 강사의 교재 중에 제가 현재 이제 행시 변시용으로 쟁점과 암기라는 이제 조그만한 그 암기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쟁점별 가이드라는 부분하고 필수암기 문장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걸 공인 노무사용으로 이제 출간을 하려고 하는데 출간이 좀 늦어져 가지고요. 이제 아마 11월 초 중순 정도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수업 시작할 때 나오면 좋을 텐데 그게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교재가 나오면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연기 수강생들, 7강 수강생들에게는 뭐 제가 이제 직접 뭐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증정도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쟁점별 가이드라는 건 뭐냐? 일종의 가이드예요. 어떤 파트가 있으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필수암기 문장은 여러분이 최소한도로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데 조금 이제 도움이 되기는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평일반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평일반 학생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수업 교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없어도 수업하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은 이제 없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인문 강의 수강 권고와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9월 7일 날 인문 특강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법 전체 개관하고요. 또 헌법과 관련된 얘기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한 게 있는데 혹시 제가 그 강의 듣고 오라고 강의 계획서에 이제 미리 소개를 했는데 자, 듣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들었어요? 네? 강의 계획서 미리 안 보셨어요?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제가 듣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안 듣고 오시면 그러면 또 이제 지난번 주말반도 그랬어. 안 듣고 오신 분이 이제 다 안 듣고 오셨대요. 다 안 듣고 오셨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걸 듣고 왔다고 전제하고 1회 강의를 하면 또 그게 뭔 내용인지 또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안 그러길 바랬는데 근데 오늘도 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말았네요. 근데 일단 오늘은 그래서 어떡하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말반 진도가 자꾸 밀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라도 그거 가서 꼭 들으세요. 들으시고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에서는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만 압축해서 요약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오늘 저녁에 가셔서 인문특강을 듣고 다시 이제 오늘 배웠던 걸 떠올려 보시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다시 되기는 할 겁니다. 특히 이제 행정법을 처음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은 아마 제가 1교시에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뭔 소리야 굉장히 헤맬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또 제가 빨리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대신 이제 인문특강 가서 꼭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도표가 나와 있고요. 그 진도표 밑에 보면 제 카페를 하나 소개해 놨어요. 네이버에 유스티스의 행정법이라고 치면 카페에 이제 나옵니다. 뭐 류준세 쳐도 나오고요. 제 카페 이름이 유스티스의 행정법이에요. 여기에 이제 공인노무사 칸을 최근에 이제 새로 만들었으니까요. 공인노무사 연기 코너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 그럼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근데 뭐 질문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도 이제 있긴 하지만 요즘 분들이 질문을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에 비해서 많이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을 하면서 또 자기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이 질문한 것도 쭉 이렇게 한번 스크린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궁금해하구나. 그리고 이게 이거구나. 내가 평소에 궁금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질문은 가능한 한 많이 하시는 게 좋다. 뭐 수업 시간에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또 안 그렇다면 어떻게? 카페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질문을 하는 것 환영하니까요.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행정법 개관, 행정쟁송법 개관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행정법 개관을 할 텐데 오늘 이제 별도로 나눠드린 행정법 개관 자료를 보시고요. 자, 그 자료는 이제 부충 자료 안에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노트는 2페이지를 펴세요. 노트 펴세요 하면 이제 부충 자료 이제 피시는 거예요. 자, 일단 개관 맨위에 보시면서 노트를 같이 보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개관에서 이제 행정법이란 하면서 제가 이제 노트 2페이지 보세요 하면 옆에다가 노트, 개관 옆에다가 노트 2. 자, 노트라는 말도 쓰기 싫으면 그냥 N2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노트 2페이지겠지. 자, 행정법이라는 걸요. 보통 행정법 교과서에서는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행정조직법이라는 게 행정주체의 내부 조직에 관한 법이래요. 또 행정작용법은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대의적인 활동을 규율하는 법이래. 그리고 행정구제법은 행정권에 의해 가해진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율하는 법이래요. 자, 그래서 결국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을 합해서 우리는 행정법이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는 행정쟁송법은 구제법 중에서 일부예요.
구제법은 다시 쟁송이라는 게 있고 손해전보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손해전보제도를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을 합해서 손해전보제도라고 해요. 근데 그걸 빼고 쟁송, 심판하고 소송을 합해서 쟁송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우리 시험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량을 따지면 행정법 전체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그 페이지, 분량 이런 것들은 사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4분의 1보다도 작다고 할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중요도로 따지면요. 얘는 한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소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권리구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 중요도로 따지면 3분의 1 이상이 된다. 근데 이제 분량으로 따지면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에게 학습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행시나 변시를 보는 수험생에 비해서. 근데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어? 쟁송법이 3분의 1이라고 그것만 공부하면 되냐? 그렇진 또 않단 말이야. 나머지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범위가 적다고 공부가 쉽냐? 나만 쉬워? 딴 사람도 분량이 똑같이 적겠지. 그러면 그 적은 분량에서 누가 얼마나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답안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결국은 차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조직법이든 작용법이든 행정주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행정주체라는 것은 뭐냐? 결국 행정법 관계 이제 당사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걸 무엇을 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규율하는 규범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규율하는 규범이라고 다 법이라고 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규율하는 규범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규범? 강제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 규범.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해요. 도덕이라는 것도 규범이 아니에요. 도덕도 규범이잖아. 하지만 도덕이라는 것은 강제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덕 규범을 위반했다고 해서 누가 제재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범인데 강제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 규범을 우리는 이제 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법률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활관계를 우리는 법률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법률관계라는 걸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럴까요?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결국 법에서 중요한 건 뭐야? 너는 어떤 권리가 있어? 너는 어떤 의무가 있어? 너 의무를 이행했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규율하는 법률관계를 다른 말로 권리 의무 관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법률관계라는 것은 이 법률관계에 당사자가 있단 말이죠. 이 당사자를 우리 법학에서는 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인은 여러분이 그동안 이 인자, 사람 인자죠. 여러분도 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잖아. 사람인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만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과 같은 인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자연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인이야. 법학에서 얘기하는 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법학에서 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한 인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우리는 자연인이라 그래.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 자를 우리는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법인 설립 절차를 밟아서 등기를 하면 법에 의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야. 삼성전자라는 법인, 처음부터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라는 주식회사를 만들고 등기를 했기 때문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 근데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단 말이야. 민법에서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민법 공부할 때 배웠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벌 3세, 4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돼? 태어나니까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손자한테 주식을 증여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1살짜리, 2살짜리지만 어때?
몇백억의 주식을 가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애가 그거는 왜? 태어날 때부터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니까 그렇다는 거야. 자, 이걸 우리는 자연인, 법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민법에서의 이제 법률관계, 상법에서의 법률관계 이런 게 있을 거고, 우리는 이제 행정법에서의 이제 법률관계를 공부를 할 것인데, 행정법 관계에서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행정법 관계에서 이제 사람을 특별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트 2페이지예요. 노트 2페이지에 보면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가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 이렇게 있다는 거죠. 행정권을 행사하는 법 주체를 우리가 행정 주체라고 하고요. 행정의 상대방을 행정 객체라고 하겠죠. 근데 행정 주체는 누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국가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국가는 시원적인 행정 주체라고 해요. 별도의 설립 절차가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으면 국가라는 게 시원적인 행정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 밖에 국가로부터 이제 전례되어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법 주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공공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공공단체는 다시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공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법인의 종류 두 가지 있다고 배웠죠. 사단법인, 재단법인 두 가지 종류 있다고 배웠죠. 마찬가지로 공법인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도 따지고 보면 무슨 법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단법인이겠어요? 재단법인이겠어요? 사단법인이겠지.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그죠? 일종의 지역사단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과 별도로 공법상 사단. 그러니까 공법상 사단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애니까 따로 떼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공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이 있어요. 공법상 사단의 대표적인 예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 같은 거예요. 거긴 조합원이 있잖아. 그래서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제 공법인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공법상 사단을 공공조합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재단은 재산을 출연해서 만든 법인이잖아요. 재산을 출연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공행정을 수행해.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거기 한국장학재단. 여러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 대출 같은 거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대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해 주잖아. 장학재단에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법상 재단의 예예요. 그 다음 이제 영조물법인이라는 게 있어. 영조물법인. 영조물이라는 개념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영조물은 거기 나와 있듯이 특별한 행정 목적을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 뭐 복합체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서 인적 요소가 있고 물적 요소가 있고 그게 결합된 것이다. 대표적인 게 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병원 이런 것들이 영조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은 이제 국가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제 운영하는데 어떤 행정 목적을 위해서 인적, 물적 요소를 결합시킨 거야. 학교에는 교수와 같은 인적 요소도 있는 것이고요.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물적 요소가 있잖아. 그걸 결합한 걸 우리는 영조물이라고 해요. 근데 영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면 영조물 법인이 되는 거야. 영조물과 영조물의 법인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인이 돼야 뭐가 되는 거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야. 영조물일 때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자, 서울대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서울대학교는 지금 법인일까요? 아닐까요? 서울대학교 지금 법인이에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법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인이야. 근데 부산대는 법인일까요? 아닐까요? 대부분의 국립대는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이 아니고 얘네는 영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서울대는 영조물 법인이야. 그럼 이 차이는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산대 놀러 갔어. 화장실에 갔어. 그런데 갑자기 건물이 무너졌어. 다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어디다 해야 될까요? 부산대학교에 가서 만약에 다쳤어. 화장실이 무너져서. 그럼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까요? 부산대에다 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해야 되죠? 부산대는 국립대야 시립대예요? 국립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야 돼? 국가에다 해야죠. 대한민국한테. 너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권리의 주체가 의무의 주체도 되는 거야. 권리 능력이라는 건 인이어야 된다 그랬어. 자연인이 아니면 법인이래. 부산대는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권리의 주체도 아니고 의무의 주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의무의 주체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가 져야 돼? 대한민국이 져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는 옛날에는 요거였지만 지금은 법인이야. 그럼 서울대학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다쳤어. 그럼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제는 서울대학교 법인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서울대학교 땅 굉장히 넓죠? 한 50만 평 정도 된단 말이야. 저 땅의 소유권자 등기부 등본 떼보면 옛날에는 누가 소유자라고 돼 있어? 옛날에는 국가 대한민국이라 돼 있단 말이야. 나라 국자 써 있단 말이야. 지금은 소유권자가 누구겠어요? 법인을 만들면서 국가가 소유권을 법인에게 양도했어요. 지금은 소유권자가 서울대학교 법인이야. 아시겠어요?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조물과 영조물 법인의 차이 아시겠죠? 자, 서울대학교는 그렇고요. 근데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죠. 흔히들 사람들이 뭐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는 부속병원이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병원의 진료진들은 서울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서울대학교 병원은 단지 서울대학교의 하나의 부속기관이 아니고요. 옛날에 서울대학교가 법인이 아니던 시절부터 서울대학교 병원은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럼 어때요? 법인이 두 개인 거야. 서울대학교 법인 따로 있고 서울대학교 병원 법인 따로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법인이 따로 있는지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될 텐데, 자, 어쨌든 서울대학교 병원은 옛날에 서울대학교가 영조물인 시절에도 영조물 법인이었다. 아시겠죠? 병원도 이제 영조물의 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주체 마지막으로 공무수탁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사인은 원래 행정객체겠죠. 행정의 상대방이겠죠. 국민이나 주민은 행정의 상대방이겠죠. 근데 행정권을 사인에게 위탁을 하면 그 권한을 위탁받아서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이라고 하겠죠. 받을 숫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해서 행정주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는 이제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행정주체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객체는 통상적으로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국가나 자치단체도 행정객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정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서울시가 수도를 공급해. 근데 국가청사에 공급을 해요. 그럼 그때는 행정의 객체가 누구야? 국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국가나 자치단체 같은 자도 행정의 상대방이 될 수는 있다. 근데 그때는 행정 주체로서의 국가나 자치단체가 아니겠죠. 그때는 이제 행정 객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고요. 그러면 조직법은 뭐냐? 대표적인 행정 주체가 국가나 자치단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국가하고 자치단체 얘들이 행정 주체라 그랬는데 국가나 자치단체는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있나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국가 자치단체라 했으니까 얘네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시험에서도 사례는 국가하고 자치단체가 많이 나와요. 공법상 재단, 뭐 영조물법인, 공법상 사단 좀 드물어요. 주로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많이 등장을 할 건데 국가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행정을 수행하는데 스스로 행위를 하나요? 여러분이 국가를 만나본 적 있어?
국가에 반갑다 악수한 적 있어요? 자치단체야 반갑다 그런 적 없잖아. 그죠?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설치해요? 국가를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자가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민법에서도 법인이 있는데 법인을 위해서 행위를 할 자가 필요하지. 그걸 민법에서 뭐라고 규정했죠? 이사, 감사 하면서 법인의 기관에 대한 규정이 있지. 마찬가지로 국가나 자치단체도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행위를 할 자가 필요하고요. 그걸 우리는 행정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한 행정기관, 국가기관이라고 하고요. 자치단체를 위한 행정기관, 자치단체의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행정기관을 설치하는데 행정기관의 설치, 지멋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국가의 행정기관 뭐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뭐 부총리가 있고 장관이 있고 청장이 있고 처장이 있고 많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것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헌법에서 정한 헌법기관이 있고요. 대통령이다, 총리다, 감사원장이다 이런 것들은 헌법이 정한 거죠. 각부 장관 이런 것들 다 헌법이 정했어. 근데 헌법에서는 무슨 부를 설치해라 그렇게는 안 했단 말이야. 그냥 각부 장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만 했어요. 그럼 어떤 부를 설치할지는 정부조직법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바뀔 때마다 맨날 정부조직 개편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부처 신설하기도 하고 통폐합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행정기관의 설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행정조직 법정주의라고 해요.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핵심이 행정기관 법정주의야. 즉,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지는 법으로 정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행정권한 법정주의, 행정기관 법정주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조직법의 화두예요. 그래서 조직법에서는 행정주체가 어떠한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은 어떠한 것이며 기관 상호 간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율해요. 그래서 행정주체의 내부 조직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조직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국가나 자치단체는 행정주체야. 근데 행정기관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얘네 둘이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요.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행정법 공부하신 분은 그동안 한 번이라도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기관이 뭐야? 행정청이라고 이제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서울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야. 서울시에는 어떠한 행정기관이 있겠어요? 서울시를 위해서 일하는 행정기관 한둘이겠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시장. 시장 있으면 시장 밑에 부시장, 실국장, 과장도 있을 것이고 또 서울시에 설치된 다양한 기관들이 있잖아.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기관이 행정청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어떤 기관이냐? 대내적으로는 의사를 결정해. 그 대외적으로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해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권한이란 말을 썼어요. 행정 주체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예요. 근데 행정기관은 권리의 주체야? 얘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권리를 가지려면 누구여야 된다 그랬어? 인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인. 자연인, 법인만 권리가 있어. 얘네는 권리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얘네는 권리는 갖고 있지 않지만 대신 무엇을 갖고 있다? 권한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권한이라는 건 뭐냐? 행정 주체를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우리는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 많죠.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죠.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야. 근데 대통령이 탄핵소추당하면 그 권한을 누가 행사해? 총리가 권한 대행자로서 행사하잖아. 그때 권리 대행이라고 안 하잖아요. 권한 대행이라고 하잖아. 대통령이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할 때는 권리라는 개념하고 권한이라는 개념은 명백하게 이제 구분된다는 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냐? 그거는 법에서 정하니까 그 권한은 매우 다양해. 근데 그 권한 중에서 대내적으로 의사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이걸 가지고 있는 기관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 그런다? 행정청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게 행정법에서 매우 중요해요. 예컨대 서울시장은 어떻게 했어요? 서울시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시장 밑에는 부시장도 있고, 부시장 밑에는 실국장도 있고, 실국장 밑에는 이제 과장도 있고. 그런데 이런 기관들은 우리가 또 뭐라 그러냐? 행정청을 보조하는 기관이다라고 해서 얘네들은 보조기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얘를 보조하는 기관이야.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결국 서울시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시장 얘기니까 그렇고요. 시장 말고 장관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장관이 있으면 부시장이 있고, 부시장이래. 차관이 있고요. 차관 밑에 이제 실국장이 있고, 실국장 밑에 과장이 있어. 근데 차관 옆에 차관보가 있어요. 차관보는 행정청을 보조하고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기관이야. 이런 애들은 보좌한다 그래. 그래서 차관보는 보좌기관이라고 해. 그럼 보조하고 보좌는 뭐가 다릅니까? 사실 달라 보여요? 보조한다, 보좌한다 달라 보이진 않죠. 근데 법에서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학이든 행정법에서는 보조기관, 보좌기관이라고 하는데 굳이 구분을 한다면 얘네들은 결제 라인에서 보조하는 기관이야. 얘네는 사이드에서 참모 역할을 하는 기관이야. 그렇게 개념적으로는 구분돼. 근데 실제로는 얘도 그냥 여기 들어가 가지고 결제 라인에서 얘 결제 받고 사인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행정청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이제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해요. 구성원의 수가 1인이면 독임제 기관, 구성원의 수가 여러 명이면 합의제 행정기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숫자가 여럿이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어때? 행정청일 수도 있고 행정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위원회가 대내적으로 의사결정, 대외적으로 의사표시할 수 있는 기관도 있고요. 위원회인데 그냥 단순히 자문만 하는 기관도 있어요. 그런 걸 자문기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하지만 대외적인 표시는 하지 않는 기관이 있어요. 그런 걸 의결기관이라고 해요. 의사결정의 줄임말에서 의결기관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관의 종류는 어쨌든 매우 다양하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행정청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이 개념이 다 다른 것이라는 걸 알아둬야 돼. 그리고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 그래요?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 예컨대 서울시장을 구성하는 자연인 누구예요? 지금 서울시장 누가 해? 오세훈이라는 자연인이 서울시장을 하잖아. 그럼 이때 오세훈이라는 자연인은 뭐예요? 공무원이야. 그럼 공무원이라는 개념하고 행정기관이라는 개념이 같냐? 같지 않아요. 법학에서는 구분을 해요. 왜 구분을 하냐? 공무원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해서
국가나 자치단체에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공무원은 권리 의무의 주체야. 그래서 국가하고 자치단체로부터 기관으로부터 분리돼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분해야 되는 거야. 공무원은 국가에게 보수 청구권도 있고 퇴직하면 연금 청구권도 있고 그리고 각종 의무들이 있어요. 복종 의무도 있고 비밀 엄수 의무도 있고 영리활동 금지 의무도 있고 집단행동 금지 의무도 있고 각종 의무를 부담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공무원은 기관으로부터 분리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은 행정주체, 행정기관, 그리고 행정청, 공무원 이 개념들을 다 구분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옛날에는 공무원을 조직법에서 다뤘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조직법하고 구분해서 공무원법이라고 해서 강론에서 이제 따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법에 가면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공무원 근무관계 중요하겠죠. 그것도 법률관계 아니야. 공무원 근무관계도 법률관계겠어 아니겠어? 법률관계겠지. 그러니까 권리의무관계. 공무원에 어떤 권리가 있냐, 어떤 의무가 있냐, 의무를 위반했으면 어떤 책임을 지냐, 이런 것들을 공무원법에서는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게 조직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용법으로 넘어가면요.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 활동을 규율하는 법이라 그랬어. 그럼 행정작용법, 행정작용이 뭐냐?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우리는 행정작용이라고 해. 다른 말로는 행정의 행위 형식이라고 합니다. 거기 작용 셋째 줄에 가면은 그때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 법률적, 사실적 작용을 총칭해서 우리가 행정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행정의 행위 형식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행정의 행위 형식 매우 다양해요. 매우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거 5가지가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사실행위 요 5가지예요. 그 5가지의 개념은 제가 각조에다가 다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요, 여러분이 이제 쪽지 시험을 제가 매일 수업 시작 전에 이제 볼 거예요. 그럼 쪽지 시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업 때 배웠던 거, 개념 같은 거 한번 좀 써보시고, 그리고 쟁점이 나왔으면 뭐 쟁점 같은 것도 제가 한번 써봐라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낼 겁니다. 낼 건데, 뭐 내일은 이제 첫날이니까 뭐 쪽지 시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고 모레부터 이제 쪽지 시험을 이제 실시를 할 거예요. 그럼 수업 한 15분 전쯤에 이제 도착하셔서 한번 살짝 배웠던 거 다시 이제 점검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거 게을러서 쪽지 시험 안 보고 나중에 그냥 해설 있는 것만 쓱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뭘까? 제가 만약에 법규명령의 개념을 써보라고 했으면 그냥 법규명령이 뭐다라고 쭉 읽는 거하고 법규명령의 개념이 뭘까? 내가 뭘 써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제가 이제 쪽지 시험을 보는 거니까 반드시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게 5가지고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5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행정의 행위 형식에는 정원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지하게 다양한 행정작용이 있어요. 자, 근데 이 5가지 제가 이제 빅5라고 이제 노트 3페이지에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 노트 3페이지 메모해 두시고, 노트 3페이지에 가면은 행정작용법 해놓고 빅3, 빅5 이런 말이 나오죠. 빅5가 지금 얘기한 5가지야. 근데 그 중에서 행정행위, 행정입법, 사실행위를 빅3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빅3, 빅5 이런 말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요즘은 이 말을 듣기가 쉽지 않은데 옛날에는 이제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요, 자유이용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가 있었어? 빅3, 빅5 이래가지고 뭐 그 3개만 타는 거, 5개만 타는 그런 티켓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거 다 없어졌더라고요. 에버랜드든지 이제 롯데월드 이런 데 가면은 다 자유이용권만 있더라고. 근데 그 빅3, 빅5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나머지 행정작용 잡다한 거 많지만 결국 빅3, 빅5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행정작용에 대한 이해는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제 빅3, 빅5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자유여권도 있고 빅3, 빅5 티켓도 팔 때 빅3 타고 온 애들이 마치 나가서는 뭐라 그래. 아, 에버랜드 갔더니 뭐가 좋더라 하면서 지가 다 타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빅3, 빅5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행정작용은 다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행정행위예요. 가장 중요한 게 행정행위다. 거기 독일어로 페어발퉁스악트라고 이제 해놨는데요. 앞으로 제가 칠판에서 영어로는 이제 VA 이렇게 이제 쓰면 이거는 행정행위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이렇게 쓰면 아 저거는 행정행위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행정행위라는 개념은요 강학상 개념이에요. 여기 나오는 행정입법, 사실행위, 공법상계약 이런 것들 원래 다 강학상으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강학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만든 개념이라는 거야. 그죠? 독일 행정법의 이제 아버지인 이제 오토마이어라는 학자가 행정이라는 개념을 이 당시에 이제 왜 만들었냐면 그 당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법으로 규정된 것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포착하기 위해서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개념 요소를 갖추고 있는 행위만을 행정행위라고 하자. 그러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만든 강학상 개념이에요. 그 강학상 개념이 각주 5번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법 개관 각주 5번에 가면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요. 근데 이 말을 읽으면서 내용이 다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행정청이라는 게 뭔지는 지금 이제 얼추 봤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행정청에 뭐 장관, 시장, 청장, 처장 이런 애들이 행정청이겠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래. 구체적의 의미가 뭐죠? 어떤 걸 우리는 구체적이라 그래? 구체적의 반대말은 뭐죠? 추상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규율 대상이 특정되어 있으면 구체적이라고 하고 특정되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면 추상적이라고 해요. 거기 노트 3페이지 밑에 빅5 해놓고 박스에 보면은 개별적, 구체적, 일반적, 추상적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구체적이란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규율 대상이 특정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행위래요. 법을 정립하는 행위도 아니고요. 그건 원래 국회가 하겠지. 법을 집행하는 행위래. 또 법을 해석 선언하는 행위도 아니래. 그건 법원이 하겠지. 집행하는 행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대해서 효과가 발생해야 돼. 그러니까 외부니까 내부적인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니라 외부관계. 여기가 외부관계예요. 요 사이, 아까 지은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 사이가 외부 관계야. 행정 주체 안은 내부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외부 관계에서의 행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해야 된대. 법적인 행위긴 행위인데 법적인 행위의 반대말이 뭘까요? 민법에서도 혹시 배우셨을 텐데 법적 행위의 반대말이 사실행위잖아. 그러니까 사실행위가 아닌 법적인 행위인데 근데 법적인 행위 중에서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해야 된다. 그럼 직접적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은 반대말이 간접적이니까 간접적이라면 무엇인가 다른 행위를 매개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그 행위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런데 권력적이래. 즉 비권력적인 행위는 역시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권력적이래. 그 다음에 단독행위래. 단독행위란 말은 민법에서 배우셨죠. 민법에 법률행위 세 가지 있다고 배웠죠. 법률행위 세 가지 뭐가 있죠? 계약, 합동행위, 단독행위 세 가지 있다고 배웠잖아.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단독행위래.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자,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행정행위래. 그럼 이러한 행위로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자, 과세 처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해당돼 안 돼? 갑이라는 애한테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그럼 여기에 해당돼 안 돼요? 해당되겠지. 그죠? 또 영업 정지 처분을 했다. 사업 정지 처분을 한다. 영업허가 취소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한다. 그런 것들이 뭐라는 거야? 이게 행정행위라는 거야. 이게 행정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행정행위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입법은요, 그 뒤부터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한 10여 분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